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류종혁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운데 많이들 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공인중개사 분들을 위해서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지식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참신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은 사장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13년 전에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사실 요즘에 영업하기 많이 힘드시죠, 그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사에서 수습을 받고 나와가지고 어, 거래처를 두 개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 그 한 달에 매출액이 22만 원이었죠. 예. 사무실 오픈하자마자. 근데 한 6개월 동안 매출액이 한 20만 원 정도 계속 유지하다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 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예, 제 전화번호 부를 다 열어서 손님들의 등급을 다 매겼어요. 제 친구부터 시작해서 예, 등급을 매겨가지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을 나눈 다음에 A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한다. 뭐 B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5일에 한 번씩 전화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인맥 관리를 계속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본인들마다 다 영업 방식들이 있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초반에 힘드시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어, 좀 일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왜 세금을 알아야 할까? 예. 일단 내가 주기만 잘하면 되지 왜 세금을 알아야 될까요? 예. 이 세금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뭐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어, 그 경쟁할 수 있는 무기로 장착할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알면 아무래도 옆에 계신 분들 경쟁할 수 있는 무기로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을 많이 하세요. 어, 의뢰인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절세 방향을 찾아주고 중개를 성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따가 이런 사례들을 보고 예, 저희가 한번 강의 주제로 한번 잡았고요. 열심히 벌어놓고 세금으로 다 나가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반드시 따른다.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기본적인 세금 상식 부분은 조금 아시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좋을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최근의 사례인데요. 어떤 공인중개사분이 오셔가지고 이 나대지를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 중개사 사무실에. 근데 어떤 A 공인중개사분은 어, 세금이 대략적으로 세무사 분한테 물어보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4억 2천 정도, 4억 2천 정도 나오더라. 판매 금액은 양도가액이 10억이고요. 이때 당시에 그 나대지 취득하셨던 이 소유주는 취득가액이 한 2억 정도에 사셔가지고 한 5년 정도 보유를 하셨다가 처분 금액이 한 10억 정도의 매수자가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양도 차익이 총 8억 정도 됐었어요. 예. 그래서 회계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한 4억 2천 정도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 상태였는데 A 공인중개사분은 한 2시간 정도 상담만 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예. 근데 B 공인중개사분은 이 세금이 절세 방향을 찾아주고 결국에는 거래를 성사시켰어요. 예. 이 4억 2천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나대지거든요, 나대지. 예. 어떻게 하면은 세금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또 다른 분은? 네. 간단합니다. 예. 아시는 분? 아, 몰라요? 예, 그 저분 맞추셨는데, 예, 제가 선물 하나 드릴까요? 예. 초콜릿이라도 좀. 요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으시면 돼요. 예, 주택을 지으시면 주택 지으시고 착공한 다음에 2년 뒤에 처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금이 없어요. 예. 물론 전제 조건은 이 소유주가 다른 주택이 없는 가정하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결국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A 공인중개사는 놓쳤죠. 이 세금 몰라서. 예, 거래를 결국에는 성사를 못 시켰죠. 근데 B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회계사무실하고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을 좀 찾아내서 세금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이제 결국에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예. 나대지 팔면은 0.9%인가요? 수수료가? 예. 10억이면 0.9%면 얼마죠? 예. 예? 900만 원인가요? 9천만 원인가요? 아니. 900만 원이에요? 예. 예. 90만 원? 아무튼 예. 중개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봐서도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좀 아시면 아무래도 경쟁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러 가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주제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공인중개사 운영하시면은 이 세금을 의뢰인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양도소득세. 내가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세무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만 상담을 하더라도 크게 손님은 안 놓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의를 해야 될 목차를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상담 시 필요한 세금 상식이 있죠. 요거는 실제로 의뢰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금 상식들입니다. 보시면은 부동산 단계별 세금이라고 되어 있죠. 취득 단계가 있고 보유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처분 단계.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개사 본인에 대한 세금 상식이 있죠. 사업자 유형별 종합소득세, 성실, 복식, 간편장부 대상자,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의 부가세 부분.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초과수수료 부가세 문제가 있죠. 얼마 전에 뉴스 혹시 보셨어요? 뉴스 중에 간이가세자가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업무 정지 3개월을 먹었어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혹시 여기 일반 가세자 분들 계세요? 혹시? 일반 가세자. 그죠. 대부분이 간이가세자 분들이신가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했는데 갑자기 업무 정지 3개월 때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절세 방향, 사업용 계좌, 사업자 카드, 중개 보존 경비 처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단계별 세금 취득 단계라고 나와 있죠. 세율이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 치실 때 이 세율 다 외우나요? 다 외워요? 엄청 똑똑하시네.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사실 저희가 의뢰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 세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요 율에서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예. 결국에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주택 아니면 상가를 하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가는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의뢰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번에 그 상가를 살 건데 취득세가 세금 몇 프로 정도 나오냐고. 그럼 4.6%입니다. 이것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다른 세율은 필요가 없어요. 예, 굳이 필요 없고요. 바로 즉석에서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주택 외에는 여기 보시면은 4.6%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농지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 이거는 4.6%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3년 하반기쯤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예전에는 취득세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으로 이 취득세가 산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준시가가 만약 1억이다. 그러면은 1억에 곱하기 4.6% 해서 460만 원 정도가 취득세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실세 시세 기준으로 4.6%를 매기겠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위에 보시면 주택 부분이죠. 주택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저도 한 번씩 그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은 취득세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이러면은 저는 그래요. 1에서 3% 정도 나옵니다. 이라고 말아요. 예.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여기 계신 공인중개사분들도 혹시나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율을 아실 필요는 없고 취득세 몇 프로 나와요? 그러면 1에서 3% 정도 나온다. 이렇게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의 4.6%냐, 뭐의 1.1%냐 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가 기준에 곱하기 1.1%, 실가 곱하기 4.6%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아까 그 부동산 단계별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의뢰인분들이 저희가 결국엔 상담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매수자 입장을 상담했을 때는 취득세 상담이 가장 많을 거고요. 예.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상담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고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상담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상담만 해주시면 뭐 손님을 놓칠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취득세 보시면 주택이 있고 상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택은 간단합니다. 취득세가 사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공부하실 때 배우셨나요? 배우셨어요? 여쭤봐도 됩니까? 배우셨어요? 예. 주택 부분은 사실 취득세가 별다른 건 없어요. 생애 첫 주택 요거는 20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감면된다.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깊숙하게 아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실거래가 12억 이하는 요게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소득 제한은 없어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됐죠. 예. 원래라면 소득 제한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혼돈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생애 첫 주택 그 대출 있죠. 예, 대출은 당연히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취득세 부분에서는 소득요건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상가나 공장 쪽으로 중개를 하시는 분들, 예, 그분들은 요런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의뢰인들이. 네. 상가 공장 이번 취득하시면 창업 세액 감면을 받으면 취득세 75%를 감면해 줍니다. 75%를 감면을 해준다는 이야기는 이 세금을 75%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보통 저희가 상가, 공장들 저희가 보통 매매가가 상당히 높죠. 사실 예, 매매가도 높고 수수료도 높지 않습니까? 예. 높으면 취득세가 사실 보통 뭐 10억 정도 했을 때 취득세가 아까 4.6% 받죠. 4,600만 원이에요. 예. 4,600만 원에 75%를 면제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요거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자고 하면 오늘 거의 1시간 이상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인중개사분이 세무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고 정도 의뢰인이 딱 오셨을 때 고객님 저희가 창업세액 감면이라고 있던데 취득세 감면되는 게 있던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만 툭 던져줘도 의뢰인분들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공인중개사분한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맡길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 좀 아쉬워서 제가 한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이 창업세액 감면 75% 감면 이 부분은 순수 창업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요. 어떤 대표님이. 그러면은 내가 앞에 창업의 이력이 없고 내가 순수하게 일생일대에 처음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럼 창업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75% 세액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업종 제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행 업종, 예를 들면 노래방, 노래 연습장,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취득세 감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제조업체들 아니면 유통업체들 이런 데는 다 됩니다. 네. 요까지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은 안 됩니다. 부동산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좀 의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 세금 보유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재산세가 있는데요. 사실 공인중개사분들이 요 재산세를 상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의뢰인들이 오셔가지고 재산세 상담하는 경우는 사무실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이런 지지지지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세 상담을 하는데 사실 돈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뢰인분들이 오셔가지고 내 재산세가 이번에 뭐 한 1,000만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많이 나오셨네요. 이러면서 그냥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호응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납부 대상자가 모든 토지 및 주택 보유자죠. 사실 이 재산세 부분에서 저희 세무 쪽에는 상당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시는 분? 옛날에 그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사람하고 되게 친해져라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 가격이 원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사그라들긴 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재산세는 세율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호응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나오죠. 간략하게 개념만 좀 알고 가겠습니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고민 상담할 때 대략 어떤 세금인지는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 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주택은 9억. 이 공제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옆에 관로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라 돼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12억이다. 그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종합부동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공제액이라는 거는 내가 시세에서 이만큼을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잡아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산출된다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적혀 있죠. 9억이면은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산세는 당연히 나옵니다. 재산세 나오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사실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위법이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악법이다. 저도 내보고 싶네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상담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공인중개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라고 나와 있죠. 이게요 되게 진짜 좀 거시기 한 게 5월 31일까지 보유를 했다가
5월 30일 날 팔았어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판 사람이 안 나오죠. 딱 그냥 6월 1일 00시 00분 현재 내가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매도자 상담을 해주실 때 뭐 5월달, 뭐 6월달 뭐 전후로 이렇게 뭐 의뢰인이 오셨다 하시면 종합부동산세 혹시 납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 물어보고 나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매도 시기를 조금 상담을 해주시면은 신뢰가 더 쌓이시겠죠. 예, 그렇게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거 뭐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5억, 8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굳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빵원돼 있죠. 네. 저희 한 3년 전에요. 예,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때 한참 자고 일어나면은 센텀에 뭐 1억씩 올라갈 때 있었죠.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가 있고 그때 한참 붐이 불었던 게 뭐냐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법인을 개업을 하자. 예. 그래서 한참 유튜브에 이거는 부동산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세금적인 부분과 뭐 단기 양도소득세 세율을 피해갈 수 있다 이래서 엄청 붐이 많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 문재인 정부가 요거 안 되겠다, 요 막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빵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1세대 1주택 주택이 하나밖에 없으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랬죠. 예. 법인은요 12억의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그럼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 같은 경우는 12억이면 공제액이 없다는 거예요. 12억에 대해서 세금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거죠.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부동산으로 이제 법인이 장난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요즘에 그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택 이런 거를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래 물어봤을 때 그렇게 상담을 해주셔야 돼요. 주택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이야기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주택 만약 예를 들어 볼게요. 법인으로 개업을 해가지고 주택을 하나 샀어요. 하나 샀는데 그 기준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3억 정도 돼요. 기준시가가 아파트 3억인데 1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얼마 정도 납부하냐면 한 1,000만 정도 납부해요. 1,000만. 이게 나중에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뭐 판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1,000만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팔 때 있잖아요. 똑같은 동에 바로 옆집을 팔아요. 근데 나는 1,000만 원 세금 냈잖아요 이미. 그러면 내가 손해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더 올려서 팔아야 돼요. 경쟁이 이미 떨어지는 거예요. 못 파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서 이 법인으로 혹시나 개업해가지고 내가 뭘 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적극 말리시면 돼요. 예. 말리면 좋으실 것 같다. 예. 여기서 당연히 주택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혹시나 상가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 상가는 오히려 법인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은 장난치지 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나와 있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뭐 대략 한 2.7%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단계별 세금 처분 단계. 집을 팔았을 때 아니면 상가를 팔았을 때 세금이 얼마 나올 수 있느냐 이래 물어봅니다. 예, 이거는 매도자분들을 중개를 할 때 상담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세금이 무서워서 못 팔겠다. 이런 분들은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을 조금 대략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그 양도세에 대해서 상담 많이 하시죠? 그죠? 이 시험 칠 때 양도세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뭐 세무사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담만 하시고 자세한 거는 뭐 회계 사무실에 물어보셔라 뭐 이렇게만 하시더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도세의 그 계산 구조 자체는 제일 위에 보시면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는 빼기 필요경비는 양도차익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 빼기 기본공제는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 엄청 복잡하게 적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판금액에서 상금을 빼가지고 그 차익이 난 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 분? 예, 상가 위주로 하시고. 예. 대부분이 그럼 주택 위주로 많이 하시나요? 예. 섞어서 많이 하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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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양도가액 빼기 취득가액 빼기 필요경비인데요. 중개사분들께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뭐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다. 느낌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양도가액은 내가 판금액이죠. 판금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내가 상금액이죠. 예. 뭐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증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내가 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득가액을 빼주고요. 그 다음 필요경비 나와 있죠. 아파트를 하신다고 하시면 이 필요경비가 사실 내가 집에 집수를 했다. 집수를 했으면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확장비,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 비용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반영을 해주고요. 벽지, 장판, 도배 뭐 이런 거는 필요경비에 차감 안 해줘요. 내가 실제로 돈을 썼다 해도.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차익이 그러면 산출이 되죠. 여기서 포인트가 한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상담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한 해에 2건 이상 양도하는 경우 합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매도인 분들을 상담하실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소득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딱 꺼요. 딱 꺼가지고 한 해에 만약에 부동산을 2가지를 팔았다. 그러면 합산이 돼버려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를 2023년도 1월 1일 날 사고 팔았는데 내가 한 2억 정도 차익이 생겨서 벌었다. 근데 12월 31일 날 또 하나를 또 팔았어요. 12월 31일 날 또 팔아가지고 거기서 차익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억에 플러스 1억 더하면 3억이죠. 예, 3억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금은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세금이 가중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 금액이 1년에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1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2배를 번 거죠. 그러면 세금이 2배가 나와야겠죠. 근데 우리나라 세금은 내가 2배를 벌면 우리나라 세금은 3배, 4배가 늘어나요. 우리나라 세금 세법 구조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2건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는 합산이 되기 때문에 요거 상담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2월 한 중순쯤에 와가지고 내 집 팔고 싶다. 그러면은 고객님 저 그 1년에 혹시나 그 전에 파신 물건이 있냐고 딱 물어봤는데 때마침 4월 1일 날 뭐 판 게 있대요. 그게 차익이 한 2억 정도 났대요. 그러면 고객님 그러면 우리 잔금을 치르는 시기를 우리가 24년 1월 달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엄청 도움이 많이 되겠죠. 사실 이게 사실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죠. 반대로 1월 1일 날 내가 적자를 예를 들어 뭐 분양권이나 그런 거 샀는데 손실을 한 5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 1월 1일 날. 그런데 12월 30일 날 뭔가 팔려고 해요. 근데 그 팔려고 하는 게 내가 차익이 한 5천만 원 정도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맞추시는 분? 예? 맞죠. 똑똑하시네. 상계 처리됩니다. 마이너스 5천 합산이 된다 했죠. 마이너스 5천 플러스 5천이니까 빵원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판 거에 대한 차익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잔금 시기를 보통 상담하실 때 잔금 시기를 이제 계속 의논을 하시죠, 보통. 그죠? 예. 잔금 시기를 의논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상담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인가요? 30분 지났네요. 예. 그리고 이거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유를 알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오래 보유하면 1년에 2%씩 세금을 까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기본 공제 250만 원 빼주고 쭉쭉쭉 나와 있죠.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은 요 세율에서요, 단기 세율을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 분양권 양도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신다. 그럼 70%가 세금 나와요. 내가 1억을 벌었어요. 그럼 7천만 원이 세금 나온다는 거예요. 미쳤죠? 예, 미쳤고 1년 이상 보유하시면 60%. 그다음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보유하시면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한 기본 세율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괄호에 보시면 2주택 플러스 20% 중과 3주택 이상 플러스 30% 중과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조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산 전 지역이 조정 지역이 다 해제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 과밀억제권역 쪽에 내가 중개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보셔야겠지만 그러신 분들 없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담하실 때 상당히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세요. 예. 또 많이 물어보실 거고요, 사실. 예.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 요건 있고 주택 요건 있고 보유 요건 있고 거주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대 요건은 1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양도를 기준으로 세대 판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전에 한번 공인중개사분이 상담을 잘못하셔가지고 한번 진짜 뭐 소송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1세대라고 나와 있죠. 1인이 아니요. 1인이 아니고 1세대죠. 예. 이 세대가 뭐죠? 세대가 뭐죠? 예. 세대가 주민등록번호를 떼보면 저희가 세대 주도 있고 세대 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처분 당시에, 우리 처분 당시라고 하는 거는 잔금을 받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 잔금 받는 당시에 내가 주민등록등본상에 그 세대원이 주택 수를 다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1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조심하시면 되고요. 다 아시나요, 이거? 다 아시죠? 시험치를 다 배우셨죠? 예.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주택 요건 보시면 1주택으로 나와 있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을 말며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한다. 그래서 아파트는 당연히 뭐 주택으로 들어갈 거고요. 좀 애매한 분들 있죠. 뭐 오피스텔이나 뭐 주택이나 농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 용도로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유 요건 보시면 2년 이상은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주택 시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득일은 뭐냐면요. 두 가지 중에 빠른 날이에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두 가지 중에 빠른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예. 그 날짜로 해서 양도일도 마찬가지예요. 잔금 청산일과 대금 청산일이죠.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해서 취득 날짜와 양도일자를 판단을 하고 2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세금이 따로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주 요건은 요것도 그때 제가 최근에 또 지인분이 공인중개사분이 요거 상담 잘못하셔가지고 또 2천만 원을 물려내라 말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소유주택을 취득하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죠. 예. 이거 상담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거 저희가 부산에 조정 지역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거주를 만약에 안 하셨잖아요. 거기서요. 거주를 안 하셨으면 이 비과세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많이 상담하는 게, 그러면 내가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세금이 또 안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 국가에서 이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왜 세금을 면제를 해주느냐 하면은 이사 기간을 인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사 기간. 예. 그럼 이사 기간 얼마나 주냐? 3년을 주는 거예요. 3년 안에 나가면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암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1, 2,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2, 3. 네.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이고요.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을 보유하셔야 되고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아까 우리 봤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안 내우셔도 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은 세금이 면제가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다시 설명드리면 앞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다음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앞에 주택을 처분하셔야지만 세금이 면제가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비과세 부분은요, 사실 의뢰인분들이 상담하실 때 이거 무조건 세금 없습니다. 딱 물어보잖아요. 주택 몇 채 있으세요? 한 채 있습니다. 세금 없겠네요. 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저희 세무사들도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이런 비과세 부분은 상당히 주의 깊게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상담하실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금 안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세요. 회계사무실 한번 여쭤보세요. 이렇게 그냥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소득세율.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바로 할까요? 바로 할까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공인중개사 본인에 대한 세금, 본인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세율은 여기 보시면 가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부터 해서 10억 초과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1년에 공인중개를 해가지고 수수료 받은 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예. 경비 뺄 거 다 빼고 내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다 하면은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 저구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15%만큼의 세금이 납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 누진공제는 뭐냐면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1,400만 원 이하까지는 6%를 적용해주고 1,400에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15%를 적용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누진공제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래서 내가 수수료가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경비 뺄 거 빼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2천만 원에 곱하기 15% 빼기 126만 원을 하시면은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세율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예. 자, 요게 사실 중요한데요. 세무서에서 그러면 공인중개사 매출 파악을 어떻게 할까요? 매출 파악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 그 국세청 시스템이요. 전 세계에서 거의 3등 안에 들어요. AI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세청 전산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추정 공인중개사 매출 있죠. 실거래 신고금액 곱하기 법정 수수료율, 현금 영수증 발행 시 실질 매출 대 부가세 부담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죠. 해보신 적 있으신 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있어요? 해보시면 그 신고 안내문을 출력을 해보시면요, 이런 문구가 나와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이런 문구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은 긴장하셔야 돼요. 세무서에서 당신이 부가세 신고를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당신이 실거래가 신고한 건수와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똑바로 안 하면 너 혼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수집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와의 공인중개 신고 내역이 확인됩니다. 공인중개 수수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익 금액을 누락하여 추후 관세 등을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있으니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내가 출력했는데 이 문구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은 아싸 재수가 좋은 거고, 있으신 분은 성실하게 신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만약에 성실하게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다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이런 안내문이 또 날라옵니다. 네.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사람도 저 얼마 못 버는데 저 같은 사람도 세무조사 나와요?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사실요, 세무조사 유형은 엄청 다양해요. 저희가 뉴스에서 보던 것처럼
막 와가지고 막 컴퓨터 USB 꽂고 막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이제 좀 큰 기업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수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이 사람이 납세자분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세금을 매겨버려요. 그냥 세금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부가세 수정신고 납부 안내문이 나와있죠. 뭐 땡땡땡 기하 뭐 이런 불성시 혐의가 있으니 아까 그 경고문을 보셨잖아요. 근데 개기했어요. 아 뭐 어쩌라고 이랬는데 버텼어요. 버티면 이런 안내문이 날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 안내문이 날라오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 바로 회계사무실로 쫓아가셔야 돼요. 쫓아가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고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AI로 이거요. 누가 분석을 하지 않아요. AI가 지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그 담당 공무원한테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요. 예, 그래서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그냥 끊고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정 매출이 5천만 원인데 내가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은 2천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이 3천만 원 현금 영수증 안 끄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세무서에서 5천만 원을 추정을 했어요. 당신이 5천만 원 정도 번 것 같은데 아니가? 물어봤어요. 나는 부가세 신고 매출로 2천만 원을 신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은 2천만 원을 했어요. 예. 그러면 세금이 아까 그 안내문을 받아보고 세금을 만약에 맞는다. 그럼 얼마 정도 맞을까? 여기 보시면은 부가세 300만 원, 그 다음에 소득세 450만 원, 그 다음에 신고 불성지가세 75만 원, 그 다음에 뭐 일수, 이자. 이 국세청 연 이자가요. 지금 올해 바뀌었는데 8% 정도 됩니다. 8%.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였죠. 9%. 예, 그래서 이자가 어마어마하다. 도둑놈들이죠. 네, 예. 촬영. 네.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5번에 소득금액 증액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증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내가 소득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 부과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 소득이 높아지면.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요. 거의 내가 사실 3천만 원 신고를 누락을 했잖아요. 3천만 원. 거의 지금 얼마 나오죠? 한 2천만 원 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요. 예. 사실 18년 이전에요. 현금영수 미발행 과태료가 3천만 원에 여기 세율이 50%였어요. 미쳤죠, 이거. 미쳤죠. 미쳤습니다, 이거. 내가 발행 그 매출 누락한 게 3천만 원인데 발행을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영수증을 발행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요. 내가 발행 안 한 금액 50%를 과태료로 내라는 거예요. 1,500만 원.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결국에는 20%만 가산세를 매겠다 해서 600만 원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마무시하죠. 예.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부가세 계산 구조는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만약에 발행 안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저희 세무서에서 AI로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AI로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는 한 확률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확률이 뭘까요? 의뢰인분들이요. 고발을 해서 그래요. 예, 고발을 해요. 뭐 어떤 중개를 하실 때 뭔가 이제 트러블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참 1년, 2년 지난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행해 주세요. 그때는 필요 없다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 그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발행이 안 되거든요. 1년, 2년 지난 소급해서 발행을 하고 싶은데도 발행이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 실갱이가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이체 내역 가지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고발을 해요. 예, 고발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문이 나올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가세 계산 구조에서 보시면은 사실 공인중개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위에 보시면 신용카드 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내가 1년 동안 중개를 하시면서 수수료 받는 게 요렇게 매출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순수 현금 매출의 공고가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은 사실 그 건당 1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건당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보시면은 요런 게 있다. 내가 경비 처리될 만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카드를 끊는다 그러시면 여기 경강공제세액 나와 있죠. 경강공제세액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내가 카드를 소비자를 끊는다 그러면은 내가 1.3%에서 2.6%만큼 세금에서 까줘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수수료의 초과 수수료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이 행정처분명령서가 내려온 거죠.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보시면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내가 법정 수수료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가 자격이 정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 실제로 징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서울 쪽에. 결론은 이겁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정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정을 설명해라 하면 제가 한 3시간, 5시간 동안 여기서 밤새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과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만 아시면 되잖아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이번에 이런 세법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 간이가세제가 있고 일반 가세가 있잖아요. 이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내 간이가세자인데 부가세 수수료 받으면서 부가세 받아도 돼요? 10% 받아도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순수 간이가세자다. 부가세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국세청, 법제처, 헌법재판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는 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나와 있죠.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이 매출액 4,800 미만 순수 간이가세자가 내가 부가세 다른 사람 10% 받더라 나도 10% 받아야지 해가지고 10% 받잖아요. 그럼 법정 수수료를 초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직전연도 매출 4,800 미만 순수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4,800에서 8,000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는 내가 부가세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4%만 받으시면 돼요. 4%. 법정 수수료의 4%를 부가세로 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세자 내가 그러면 이거는 뭐 의견 충돌 될 게 없죠. 그냥 10% 받으시면 됩니다. 10%. 그래서 결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몇만 원, 몇십만 원 차이 때문에 내가 어렵게 딴 자격증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세요. 8천 이상은 일반 가세자입니다. 8천 이상은 일반 가세자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8천만 원 이하는 연매출이 8천만 원 이하는 간이가세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간이가세자 중에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직접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순수 간이가세자고요. 매출액이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예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가세자가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 간이가세자예요. 그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현금융수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죠. 그래, 질문 잘하셨어요. 그래,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총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간이가세자보다는요 일반 가세자로 추천을 드려요. 오히려 그 의뢰인분들이 부가세를 내가 주고 어차피 부가세를 자기가 환급 처리를 받거든요. 환급 처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상으로 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쭤보신 게 생에서 발행 불가능 간이가세자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현금수중을 이런 식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부가세 빵원이죠. 이렇게 발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세행기관에서 발행 간이 가지자 직전연도 매출이 4,800에서 8천만 원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현금영수증을 딱 들어가면요 4% 받았잖아요. 이 4%안 들어가져요. 예. 발행 자체가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총 104만 원을 받잖아요. 아까 4% 받으라 했죠. 그럼 내가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4만 원이죠. 4% 받으니까 104만 원에 나누기 1.1을 하시면 94만 5,454원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공급가액에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부가세가 딱딱딱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영수증 발행하실 때는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한번 하신 다음에 공급가액에 내가 수기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이제 10분 남았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종소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건데요. 나중에 중개수수료 많이 받으셔가지고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고요. 세무공무원들은 몇 명 없죠. 예. 그래서 분류를 해놨어요. 이 분류를 해놓고 이 분류 안에 들어가면은 족쳐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방송 안 하고 있죠 지금? 예. 괜찮아요. 예. 그래서 분류를 사업하시는 사업자의 분류를 총 4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연매출 7,5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고요. 저희가 아까 그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봤죠? 이거는 부가가치세에서 나누는 분류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제일 대표적인 세금이 부가세가 있고 종합소득세가 있잖아요. 부가세에서 분류되는 거는 간이냐 일반이냐, 종합소득세 분류하는 거는 간편이냐 복식이냐 외부조정이냐 성실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4가지로. 근데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판단할 때 연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요거 회계사무실 가셔야 돼요. 회계사무실 가셔가지고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복식부기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복식부기 대상자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매출 1억 5천 이상이면 외부조정 대상자. 이거는 무조건 세무사 도장을 받아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연매출 5억 이상은 성신고 대상자인데요.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요.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이 내 통장 이체 내역까지 다 들어갑니다. 상위 거래처 명단까지 다 들어가고요. 네. 여러분들도 빨리 사업 번창하셔가지고 빨리 성신고 대상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 4가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연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시면은 조금 회계사무실을 이용하셔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7,500만 원 미만은 말 그대로 장부를 간편하게 적어도 돼서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보지도 않아요. 7,500만 원 미만은. 예.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요. 예. 그래서 계산 산식이 있는데 이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죠? 요 복잡한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세법 그 조항이요 사실 한 엄청 많은데 분량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항목이 이거예요. 국세기법법 제14조 2항에 보시면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 말이요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막 이제 업을 하셨어요. 근데 매출을 8천만을 찍었어요. 1년에 8천만을 찍었어요.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회계사무실 갔어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라는 건요 실제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번 돈에 대해서 경비를 뺄 것 다 빼고 내야 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종합소득세인데요. 내가 경비를 직기를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수증도 안 받아놓고 세금계산서 그게 뭐예요? 세금계산서 안 받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그럼 8천만 원에 대해서요. 원래라면 경비가 내가 5천만 원이 나갔는데 그럼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경비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난 3천만 원만 번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3천만 원에 대해서 경비처리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대해서 경비 처리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적격 증빙 서류를 안 받으면 이게 세금 폭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규정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 규정.
구세청은요, 네가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 뭐 경비처리를 못 받았다 하면 실제로 그러면 나가 경비를 썼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은 해줄게. 대신에 세금계산서 뭐 법정 증빙 서류를 못 받은 거에 대한 과태료는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럼 과태료가 몇 프로냐? 2%예요. 네, 2%. 내가 못 받은 금액의 2%를 내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만약에 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세금 폭탄이 나왔잖아요. 회계사무실 가면요 5월달에 엄청 바쁘거든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갔는데 제 경비 하나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러면은 세금 이렇게 내세요. 좀 귀찮아하는 회계사무실요.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세금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개사분 가셔가지고 제가요 예전에 강의를요 구세기부 제14조 2항을 들었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좀 배웠네 이래가지고 바로 해줘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사업용 계좌에서요 이체 흔적은 항상 남기셔야 돼요. 이체 흔적. 현금을 지출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항상 내가 사업을 하시면 흔적을 남겨놔라. 흔적을 남겨놓는 거는 이체 내역을 항상 마련해놔라. 요 이야기입니다. 네. 자, 4분 남았습니다. 예. 요거는 일단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패스할게요. 네. 이게 또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예.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요것도 질문 많이 하세요. 차량 운반구 내가 차를 샀는데 공인중개사 경비처리 되냐? 그러면 차 살 때 우리가 차 살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네 가지가 있죠.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걸로 사면은 세금이 많이 깎여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 많은데 사실 이게 8년 전에 그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전에 학원 쪽에 유명한 그 강남 쪽에 학원 쪽에요. 그 포르쉐 뭐 7대 이런 데 사가지고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세청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금을 그 한도도 규제를 걸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요 네 가지 방법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떤 걸로 구매를 하시든 세금적인 부분은 결론은 그냥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금융리스를 이용 많이 하세요. 예. 차 혹시 바꾸실 분 있어요? 예. 그러면 금융리스를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할부하고 그 딜러분한테 할부하고 금융리스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금액 차이가 두 가지가 별로 안 난다 하시면 그냥 금융리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할부를 하시면 구세청에 포착이 돼요. 내 재산이 포착이 된다고요. 내 소유권이 내 명의로 하기 때문에. 근데 금융리스는 캐피탈 명의로 잡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죠. 제가 아까 그 구세청에 매출 누락을 많이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매출 신고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 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매출 신고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포르쉐 1억 5천짜리 차를 사죠.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나게 좋다고 이제 타고 다니시겠죠. 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다음 연도에 세무서에서 뭔가 날라와요. 이 1억 5천 어디서 났어요? 고지분이 날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세청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유를. 첫 번째, 부모님한테 받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증여세 세금을 매기고 싶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작게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벌었길래 1억 5천 차를 샀냐? 그럼 저희가 아까 세무서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종합소득세는요. 그런 식으로 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차를 구매하시거나 내가 뭐 집을 갑자기 구매하신다거나 이럴 때는 항상 거액의 돈이 나간다 하시면은 항상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고민을 좀 해보셔요. 혹시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국세청 전산망이 그리 허술한 시스템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분 남았는데요. 예,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에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중개물 확인 설명서 페이지 3쪽에 있죠. 3쪽에 중개 보수는 실제 수령액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귀찮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개 법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는데 막 이제 의뢰인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좀 깎아주세요 하다가 7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안 바꿨죠. 그냥 100만 귀찮아서 그냥 100만 원.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나올 때 100만 원 기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혹시나 귀찮으시더라도 이 3페이지 돌아가셔서 실제 수령액으로 기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시겠어요? 예. 예. 그리고 사업용 계좌 관리는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카드 혹시나 쓰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 부분들이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는 경비 처리된다. 그래서 카드 등록을 꼭 해놓으세요. 간혹 가다가 카드사에서 자기들은 이 카드를 쓰셔야지만 사업자 카드가 될 수 있다. 뭐 부가세 환급을 해준다. 이 카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 뭐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러니까 그냥 내 본인 카드를요 홈택스에 등록하는 순간 그 카드가 사업자 카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 중개 보존 경비 처리. 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시간을 맞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 실장님이나 아니면은 혹시나 뭐 그 밑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근데 내 중개하는 거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분에 대해서 내가 소득세를 좀 작게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 3.3%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에 대해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요거는 혹시나 기회가 되면은 다음 시간에 혹시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이체 내역은 이체 시 꼭 메모를 제가 해놓으랬죠. 흔적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현금유수 발행 조심하시고. 그래서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할머니 분들이 말이 안 통하시는 할머니 오셔가지고 야, 이번에 뭐 좀 괜찮은 물건 없나 이렇게 하셨을 때 막 이제 현금 영수증 마지막에 끊어 드릴까요 말까요 할 때 손님의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분이 좀 깐깐하다 하면은 내가 현금 영수증 꼭 발행을 해주시는 게 낫고요. 예, 그거는 이제 분위기 봐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 폭탄 조사 소명 등 차의 경우에는 아까 실질 과세 원칙을 조금 적용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